24초, 29분 1초, 62분 30초, 85분 55초. 이 모든 시간대는 아스날의 4-4-2 수비 블록이 유지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르테타의 빌드업 시스템이나 공격 전술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그의 수비 역량이 정말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1차전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4-4-2 수비 블록은 분명 허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2차전, 아스날의 4-4-2는 전방 압박과 블록 유지 두 가지 측면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수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견고함과 지속성, 얼마나 끈끈하게 버티느냐, 그리고 그 구조를 90분 내내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 아스날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안첼로티를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동시에 레알 마드리드 시스템에 존재하는 여러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장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안첼로티는 1차전과는 전혀 다른 수비 컨셉을 들고 나왔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언급했듯 레알의 4-4-2 수비 블록은 많은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은바페와 비니시우스로 구성된 1차 압박 라인이 너무 쉽게 뚫렸고 그 여파로 후방 라인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안첼로티는 수비 시스템에 변화를 줬습니다. 기존의 4-4-2 대신 4-2-3-1 블록을 가져오며 은바페와 비니시우스를 서로 다른 라인에 배치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아스날의 4-3-3과 중원에서 1대1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죠. 하지만 잘 알다시피 아스날은 4-3-3 형태로 빌드업하지 않습니다. 루이스 스켈리를 안쪽으로 좁혀 중앙을 장악하는 3-2-4-1 빌드업 시스템을 선호하죠. 따라서 레알이 단순히 블록만 유지한다면 중원에서 3대4의 수적 열세에 놓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안첼로티는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기존보다 훨씬 강한 압박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전방에서부터 강하게 압박한다면 아스날은 자신들이 원하는 빌드업 구조를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루이스 스켈리가 중앙으로 좁히기도 전에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라이스나 웨데고르 중 한 명이 더 깊게 내려와야 합니다. 파티 혼자서는 쉽게 고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로 라이스가 내려와 파티를 도왔고 이에 따라 벨링엄과 발베르데는 더 깊게 전진해 그들을 압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웨데고르는 잠재적으로 라인 사이에서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추아메니가 그를 밀착 마크하며 그 자유를 억제했습니다. 결국 레알은 스켈리의 인버티드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면서 중원에서의 수적 열세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가 골킥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이 장면에서 은바페는 살리바를, 호드리고는 키비오르를 각각 마크하며 언제든지 압박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중앙에서는 벨링엄과 발베르데가 각각 파티와 라이스를 견제했고 추아메니는 웨데고르를 따라다니며 그를 틀어막았습니다. 여기에 풀백인 바스케스까지 깊게 전진해 스켈리를 마크하면서 하프라인 위에는 무려 7명의 레알 선수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라인은 짧게 연결하기가 부담스러웠고 결국 롱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레알의 강한 전방 압박이 제대로 작동한 장면입니다. 이 전술적 변화는 통계 수치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디펜시브 액션 헤이트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수치는 팀의 수비 행동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높은 위치에서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1차전 기준으로 아스날은 56.6m, 레알은 36m, 아스날이 훨씬 높은 지역에서 수비를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2차전에서는 상황이 바뀝니다. 아스날은 40.3m로 무려 16m나 더 내려앉았고 레알은 47.7m로 11m나 더 전진했습니다. 아스날은 내려앉았고 레알은 훨씬 더 공격적으로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지표는 PPDA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의 패스 횟수마다 우리 팀이 수비 동작을 얼마나 취했냐를 나타내는 압박 강도 지표입니다. PPDA 수치는 높을수록 압박 강도가 낮고 낮을수록 압박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는 뜻입니다. 1차전과 2차전 모두 아스날의 PPDA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레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차전에서는 아스날의 패스 4회당 한 번씩 수비 동작을 취할 정도로 매우 공격적인 압박을 시도했습니다. 3골차를 극복해야 했던 레알 마드리드는 초반부터 엄청난 전방 압박으로 아스날의 빌드업을 끊어놓으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아스날은 롱볼 상황에서도 우위를 점했습니다. 특히 메리노는 리디거와 주로 공중 경합을 펼쳤는데 통계적으로 봐도 리디거를 상대로 더 많은 승부를 가져갔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레알이 압박을 위해 전방으로 깊게 올라오면서 롱볼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반면 아스날은 공 주변을 빠르게 에워싸는 움직임, 이른바 세컨볼 장악이 훨씬 더 조직적이고 강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스날은 짧은 빌드업 없이도 높은 위치에서 공격을 이어갈 수 있었고 공중 경합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루즈볼을 회수하는 장면이 자주 나왔습니다. 결국 레알은 전방 압박을 통해 롱볼을 유도해냈지만 아스날의 에너지 레벨과 반응 속도가 훨씬 뛰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억제해내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레알 마드리드가 어떤 빌드업 시스템을 들고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형태는 4-2-3-1이었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은 벨링엄과 은바페가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라인 사이 위치했다는 겁니다.
두 선수는 해당 위치에 고정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넓은 지역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유연한 역할을 수행하려 했죠. 물론 이 부분은 이후에 따로 언급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레알 공격의 비효율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맞서 아스날은 기존과 같은 4-4의 수비 블록을 유지했습니다. 단단한 수비 구조를 통해 세 골차 리드를 관리하려는 전략이었죠. 만약 메리노와 웨데고르가 무작정 전방 압박에 나섰다면 라인이 쉽게 뚫릴 수 있었고, 그럴 경우 중앙에서 2대3 수적 열세에 놓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아스날은 매우 영리하게 압박을 혼용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바로 교차 압박입니다. 웨데고르가 센터백을 압박할 때는 메리노가 추아메드를 마크하고, 공이 반대쪽 센터백으로 넘어가면 이번엔 메리노가 압박을 나가고 웨데고르가 마크를 이어받는 식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블록을 유지하면서도 라인을 유연하게 끌어올리고 실수를 유도할 수 있는 압박을 적절히 섞어낸 겁니다. 즉 아스날은 단순히 수비만 한 것이 아니라 4-4의 블록 안에서 능동적으로 압박을 조절하며 상대 빌드업을 무력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첼로티는 바스케스를 보다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웨데고르와 메리노는 주로 추아메드를 마크하는 역할에 집중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베르데에게는 더 많은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특히 바스케스가 높은 위치를 점유하게 되면 발베르데는 풀백이 쓰는 공간에서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고, 이는 곧 전방을 향한 연결고리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통계 수치를 보더라도 무려 82번의 터치를 기록하며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바스케스가 낮은 위치에 머물며 마르티넬리를 끌어당기고 호드리구에게 1대1 돌파 공간을 만들어주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높은 빈도로 전진해 발베르데를 지원하고 동시에 아스날의 백라인에 과부하를 걸려는 움직임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발베르데는 자신의 정확한 킥과 패스 능력을 활용해 전방에 볼을 공급하려 했습니다. 실제로도 공격 지역 패스 13회로 가장 많은 시도를 기록했죠. 하지만 기대만큼 결정적인 크로스나 롱패스 정확도는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활발한 움직임과 볼 접점 대비 실질적인 퀄리티에서는 조금 부족함이 드러났던 구간이었습니다. 이렇듯 레알의 공격을 틀어막을 수 있었던 이유는 4-4의 수비 블록의 완성도 때문이었습니다. 아스날 수비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수비 블록이 좌우 측면으로 이동할 때의 속도와 경고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블록 유지 능력을 90분 내내 끌고 갔다는 점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챔스에서 맨시티가 레알에게 패배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측면 블록 전환의 조직력과 지속성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장면을 보면 비니시우스가 좌측 측면에서 드리블을 시작할 때 아스날의 수비 블록은 종적인 간격과 횡적인 간격 모두를 좁히며 압축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비니시우스가 블록 사이를 개인기로 돌파하려 해도 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아스날 선수들이 그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핵심은 웨데고르의 위치입니다. 그는 단순히 수비 블록 근처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래까지 내려와 압박을 가하고 동시에 추아메니에게 향하는 패스 경로를 완벽히 차단했습니다. 만약 웨데고르가 메리노와 함께 수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추아메니를 제어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 결과 바스케스에게 우측 긴 전환 패스를 허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니시우스가 다시 한번 가속을 시도했지만 이번엔 아예 아스날 선수 3명에게 둘러싸여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비니시우스가 선택할 수 있는 돌파 루트는 직선뿐이었고 결국에는 약한 발로 억지 크로스를 시도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는 아스날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수비 유도 방식이었죠. 세계 최고의 드리블러를 자유롭게 두지 않고 약한 발 크로스를 유도하게 만든 장면은 전술적 완성도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실제로도 비니시우스의 드리블 성공률은 25%, 정확한 크로스는 18%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팀 차원의 수비 포인트는 바로 수비 전환 속도입니다. 상대가 역습을 시도할 때 얼마나 빠르게 자기 진영으로 복귀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레알과 같은 팀을 상대할 땐 더욱더 중요하죠. 아스날은 이 부분에서 정말 잘 훈련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해당 시퀀스를 보면 레알이 빠르게 전환을 시도한 장면입니다. 높은 위치에서 은바페와 비니시우스가 아스날 수비 2명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레알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죠.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아스날의 복귀 속도입니다. 이 장면에서 아스날은 4명이 복귀 중이고 레알은 3명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숫자상 비슷한 구도입니다. 그런데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면 아스날 선수 7명이 이미 복귀 완료했고 그중 6명은 페널티 박스 끝에 촘촘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반면 레알 선수는 여전히 3명뿐이고 공격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크게 제한되어 있죠. 결국 비니시우스는 고립된 채 평범한 슈팅으로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이 장면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듯 아스날은 단순히 수비 블록만 잘 짠 게 아니라 역습 대응 속도까지 포함한 팀 전체의 수비 역량이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제는 개인 차원의 수비 역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기에서 특히 눈에 띈 선수는 살리바와 팀버였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살리바가 은바페의 침투를 사전에 차단하는 위치 선정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공격수가 침투할 때 수비수가 사선에 위치한다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A 지점에 있다면 직선 침투를 그대로 허용할 수 있고 B 지점에 있다면 시야 밖에서 침투를 허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선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속도가 빠른 공격수를 상대로는 직선에 위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직선에 위치하게 되면 침투 경로를 곧장 확보하지 못하고 곡선으로 돌아야만 합니다. 이건 곧 속도를 조절해야 하고 자연스럽게 측면으로 밀어내기 쉬워진다는 뜻입니다. 살리바는 이 원칙을 은바페 상대로 완벽히 수행해냈습니다. 해당 장면을 보면 비니시우스가 볼을 운반할 때 은바페는 빠르게 침투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살리바는 사선이 아닌 직선으로 위치를 잡고 침투 길목을 사전 차단합니다. 결과적으로 은바페는 속도를 못 내고 측면으로 돌아가기엔 이미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비니시우스도 패스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은바페는 결국 내려와서 볼을 받는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이는 살리바가 부분적으로 승리를 거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바페가 내려가는 건 수비 입장에선 가장 반가운 시나리오이기 때문이죠. 또한 해당 장면처럼 측면으로 유도하는 장면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 뒷공간 침투를 막고 자연스럽게 등을 지게 만들어 뺏는 장면까지 살리바는 상황마다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은바페를 제어했습니다. 다음은 팀버의 수비 장면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그는 비니시우스를 완전히 통제했습니다. 물론 팀버 개인의 수비 능력도 뛰어났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레알 공격 구조 자체가 팀버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은바페와 벨링엄은 라인 사이에 수평적으로 위치하는 구조를 가져갔습니다. 즉 수비 라인과 가까이 위치한 것이 아닌 중간지대에 머무른 것이죠. 이 말은 곧 수비수 입장에서 자신의 뒤를 노리는 공격수가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팀버는 뒷공간에 대한 부담 없이 전진 압박을 시도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것이 그가 비니시우스를 끈질기게 압박할 수 있었던 근본 배경입니다. 해당 장면을 보면 비니시우스에게 볼이 향할 때 은바페는 수비 라인 근처가 아닌 라인 사이에 머무르고 있죠. 이 상황에서 팀버는 뒷공간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있게 앞으로 튀어나가 압박했고 결국 볼을 탈취합니다. 다음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니시우스가 공을 받았을 때 은바페는 살리바와 간격이 벌어져 있으며 살리바는 이미 직선 침투 경로를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이 역시 팀버에게 전진해도 괜찮다는 시그널을 주는 구도였죠. 결국 이 구조 속에서 살리바는 침투를 방어하고 팀버는 낮은 은바페의 위치 덕분에 비니시우스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스날의 수비는 단순히 개인이 뛰어난 것을 넘어 전술적 구조와 위치 선정에서 비롯된 협력 수비의 완성도까지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알 마드리드의 문제점들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레알의 구조적 문제들이 드러난 경기였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 퍼포먼스의 부진을 넘어 전술적 조율의 부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은바페와 벨링엄의 동선 겹침입니다. 두 선수 모두 라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정제되지 않은 움직임은 오히려 공격의 흐름을 단절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예시를 보면 벨링엄과 은바페가 동시에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이동하며 공간을 중복 점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선수의 자유로운 움직임이 오히려 동선 간섭으로 이어진 상황입니다. 해당 장면에서는 은바페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 있다가 뜬금없이 아래로 내려가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후방에서 볼을 전달해줄 인원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또한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비효율적인 움직임이죠. 결국 백패스로 빌드업을 다시 세팅합니다. 즉 은바페와 벨링엄 모두 개별적으로는 훌륭한 선수들이지만 그들의 위치에 대한 명확한 노선 정리가 없었기에 공격이 비효율적으로 흘러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롱볼 활용의 부족입니다. 아스날의 4-4-2 블록은 공간을 좁히는 데 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측면 전환과 롱볼이 필수적입니다. 해당 장면에서 은바페는 뛰고 있고 전방은 수적 우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롱볼을 시도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리디거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공을 돌립니다. 3골 차로 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해당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스케스가 달리고 있는 타이밍에 측면 전환이 가능한 구도였지만 리디거는 추아메니에게 짧은 패스만 연결하며 템포를 끊습니다. 이처럼 센터백 라인의 소극적인 빌드업은 레알이 블록을 넓히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스켈리의 중앙 진입에 대한 대응 미흡입니다. 1차전에서도 스켈리가 중앙으로 좁혀 들어올 때 레알이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이에 2차전에서는 전방 압박을 통해 이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완전히 해결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해당 예시에서 레알의 4-4-2는 중앙을 넓게 비워둔 채 좌우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켈리는 그 공간을 자연스럽게 파고들었고 공을 받아 전진 후 파울을 유도합니다. 다음 장면에서도 레알은 압박 강도가 낮고 블록이 정돈되지 않았으며 스켈리는 편하게 중앙으로 들어와 볼을 받고 넓게 위치한 웨데고르에게 전환 패스를 연결합니다. 즉 중앙 공간을 제어하지 못한 레알의 구조는 아스날의 인버티드 스켈리에게 종종 허점을 제공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은바페와 벨링엄이 겹치는 동작
동선, 넓은 측면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롱볼 활용, 스켈리의 중앙 진입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레알은 다양한 측면에서 전술적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는 엄청난 퀄리티를 지닌 슈퍼스타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훈련된 팀이 어떻게 승리를 쟁취하는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아르테타의 아스날은 전술적 완성도와 팀 조직력에서 세계 최고의 클럽들을 상대로도 전혀 밀리지 않았고 그들은 이제 진짜로 우승이라는 단어에 가장 가까운 팀으로 느껴집니다. 아스날은 과연 구단 역사상 첫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